안녕하세요. 인생을 읽는 서재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아까 했던 말 한마디가 자꾸 떠오르지는 않으십니까? 아까 그 말은 하지 말걸. 왜 괜히 한마디를 더 했을까? 자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지금 바빠요라는 말과 함께 3분 만에 끊깁니다. 손주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려는데 고개만 끄덕이다가 네, 알았어요 하고 자리를 뜹니다. 오랜 친구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했는데 며칠 뒤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분명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왜 상대는 벽을 쌓을까요? 왜 내 말은 듣지 않으려 할까요? 그 답답함, 그 서운함 저는 압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혼자 남아 내가 뭘 잘못했나 되짚어보는 그 밤을 압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른 말을 안 듣는다며 한숨 쉬는 그 마음도 압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말을 못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첫 문장 하나 때문입니다. 첫 문장 하나가 그 뒤에 이어질 30분 1시간의 대화를 결정합니다. 마치 문을 여는 첫 노크 소리가 집 안 분위기 전체를 바꾸듯이 말입니다. 우리 세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른은 가르쳐야 하고 경험은 전달해야 하고 조언은 곧 사랑이라고. 내가 너 나이 때는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 이렇게 하면 돼. 이런 말들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가르침보다 공감을, 조언보다 존중을, 정답보다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원합니다. 이건 누가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대화의 문법도 함께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지혜가 아닙니다. 더 좋은 조언도 아닙니다. 단지 그 지혜를 전달하는 첫 문장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것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딱 한 문장입니다. 딱 한마디만 바꾸면 손주가 휴대전화를 내려놓습니다. 자녀가 당신 눈을 봅니다. 친구가 진심으로 당신 말에 귀 기울입니다. 마법 같은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경험한 일입니다. 한 할머니는 이 문장 하나를 바꾼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자와 대화가 3분에서 30분으로 늘어났어요.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첫 문장만 바꿨는데 아들이 제 말을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당신의 지혜는 충분합니다. 경험도 충분합니다. 사랑도 충분합니다. 단지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충분히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따뜻함이 상대에게 닿는 통로를 우리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70살이든 80살이든 나이와 상관없이 관계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우리는 8개의 문장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각각의 문장 뒤에는 실제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심리학 연구 결과가, 그리고 철학자들의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한 장 한 장이 당신의 다음 대화를 바꿀 것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당신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앞으로도 삶의 위로와 통찰을 주는 이야기에 함께 해주십시오. 68세 김순자 할머니는 며칠 전 손녀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 진로 문제로 고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사회생활 경험으로 조언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손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로는 말이야 안정이 제일 중요해. 할머니가 살아보니까
그런데 손녀의 대답은 네, 할머니. 바빠서 나중에 통화할게요 였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 어르신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셨답니다. 좋은 말을 하려 했는데 왜 손녀는 듣지 않으려 할까요? 여기서 핵심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내용도 아닙니다. 바로 허락입니다. 심리학자 낸시 클라인은 생각의 환경이라는 개념을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수천 건의 대화를 분석한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권을 가졌다고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조언이 일방적으로 주어질 때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이건 상대가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얘기에도 괜찮을까요? 라는 문장은 왜 특별할까요? 이 문장은 조언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에게 선택권을 돌려줍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 말을 들을지 말지는 상대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질문 하나가 관계의 구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더 이상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제안하는 사람과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은 선택권을 받았을 때 오히려 더 자주 네, 들려주세요라고 답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엘렌 랭어 교수가 진행한 복사기 실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복사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새치기를 시도하는 실험이었습니다.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와 복사 좀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질문 형태로 허락을 구했을 때는 94%가 양보했지만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때는 60%만 양보했습니다. 단어 몇 개의 차이가 34%의 결과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엠마누엘 레비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얼굴은 나에게 죽이지 말라고 명령한다. 어렵게 들리시나요? 쉽게 풀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마주할 때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윤리적 책임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상대의 의지를 존중하라는 무언의 요청이 그 얼굴 안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얘기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은 바로 레비나스가 말한 그 윤리적 책임을 실천하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경험은 소중합니다. 당신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도 가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야기가 상대에게 닿으려면 먼저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노크 소리가 바로 지금 이 얘기에도 괜찮을까요? 입니다. 두 번째, 시간을 존중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주말 오후 72세 박철수 씨 집에 40대 아들이 들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최근 읽은 건강 기사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소파에 앉아 계속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것 봐, 이거 너한테 중요한 건데. 아들은 잠깐 화면을 쳐다보더니 아, 네, 나중에 볼게요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섭섭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왜 아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정말 바빠서였을까요? 문제는 바쁨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침범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개인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물리적 거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정신적, 시간적 여유도 포함됩니다. 미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인간에게는 4가지 거리 영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친밀한 거리,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 공적 거리. 그런데 이 거리는 공간뿐 아니라 시간에도 적용됩니다. 누군가 갑자기 내 시간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합니다. 바쁜 거 아니면 잠깐만 얘기해도 될까요? 라는 문장은 정확히 이 지점을 건드립니다. 이 질문에는 3가지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상대의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바쁜 거 아니면. 둘째, 시간 부담을 줄입니다. 잠깐만. 셋째, 허락을 구합니다. 얘기해도 될까요?
이 세 가지 요소가 합쳐지면 상대는 침범당한다는 느낌 대신 배려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배려받는다고 느낀 사람은 시간을 내줍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BJ 포그 교수는 행동 설계를 연구하면서 작은 시작 이론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큰 요구에는 저항하지만 작은 요구에는 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시간 좀 내줄래? 보다 잠깐만 괜찮아? 가 훨씬 효과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잠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부담이 줄어들고 부담이 줄면 거절할 이유도 줄어듭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견해다. 이 말을 대화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건 우리가 하려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이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선물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할머니는 이 문장을 쓴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자가 처음으로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내 눈을 봤어요. 마법 같은 일이 아닙니다. 단지 상대의 시간을 존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존중은 언제나 존중으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겸손이 만드는 대화의 공간. 65세 이영애 여사의 딸이 결혼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상대 남성이 괜찮은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을 해온 이영애 여사는 딸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보기엔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아. 결혼은 이런 거야. 그런데 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는 내 상황을 몰라요라는 대답과 함께 대화는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도움을 주려 했는데 왜 딸은 벽을 쌓았을까요? 이 대화에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내용일까요? 의도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문제는 확신의 형태였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사회심리학자 하이디 그랜트 박사는 조언의 역설을 연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언을 구하면서도 정작 확정적인 조언을 받으면 거부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확정적 조언은 상대의 고민을 단순화시키고 그들의 경험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하면 돼처럼 단정적 표현은 조언을 듣는 사람에게 내 판단은 틀렸구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반면 정답은 없는데 그냥 내 생각을 한번 말해볼게요라는 문장은 완전히 다른 구조를 만듭니다. 먼저 정답은 없는데라는 전제는 겸손을 표현합니다. 내가 모든 걸 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복잡함을 인정합니다. 다음으로 그냥 내 생각을이라는 표현은 주관성을 명확히 합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관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말해볼게요는 가벼움을 더합니다. 듣고 안 듣고는 당신 선택이라는 뉘앙스입니다. MIT의 조직 심리학자 에드거 샤이는 겸손한 질문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내가 가진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없는데라는 말은 바로 이 겸손한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안내자가 아니라 동행자라는 선언입니다. 독일 철학자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는 진정한 대화는 질문하는 자와 답하는 자가 함께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대화를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의미의 장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게 답이야라고 말하는 순간 그 장은 닫힙니다. 하지만 내 생각은 이런데라고 말하는 순간 그 장은 열립니다. 상대도 자기 생각을 보탤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요. 어느 아버지는 이 문장을 쓴 뒤 아들과의 대화가 30분이나 이어졌다고 합니다. 전에는 3분도 안 돼 끝났는데 말입니다. 변한 건 조언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조언을 전달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의 변화가 관계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네 번째, 감정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74세 정만수 할아버지 집에 초등학생 손자가 울상을 하고 왔습니다. 손자가 학교에서 친구와 다퉜다며 화가 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진정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렇게 화를 내니? 별거 아니잖아. 손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화를 풀어주려 했는데 왜 손자는 더 멀어졌을까요? 여기서 할아버지가 놓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정의 정당성입니다. 예일대학의 감정지능연구센터를 이끄는 마크 브레킷 교수는 수십 년간 감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기 전에는 어떤 조언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야 라는 말은 논리적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별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라는 문장은 정반대의 효과를 만듭니다. 이 말은 상대의 감정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내 감정은 틀렸어가 아니라 내 감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검증이라고 부릅니다. 감정 검증은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자체로 받아들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감정이 검증되는 순간 그 감정은 스스로 진정됩니다. 워싱턴 대학의 존 가트맨 박사는 40년 동안 부부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수천 쌍의 대화를 관찰한 끝에 행복한 관계와 불행한 관계를 구분하는 핵심 요소를 찾았습니다. 바로 감정적 반응성 이모셔널 리스판시브너스였습니다. 행복한 관계에서는 한 사람이 감정을 표현하면 상대가 그 감정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느낄 만해. 반면 불행한 관계에서는 그렇게 느낄 필요 없어라고 부정합니다.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감정을 인정받은 사람들은 관계에 더 깊이 참여했고 부정당한 사람들은 서서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철학자 데이비드 휴문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성은 정념의 노예다. 조금 과격하게 들리지만 그가 말하려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판단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에 의해 먼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옳은 말을 해도 상대의 감정이 방어 상태에 있으면 그 말은 닿지 않습니다. 반대로 감정이 인정받으면 논리가 조금 부족해도 마음이 열립니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는 동의가 아닙니다. 상대의 생각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상대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이 대화의 문을 엽니다. 어느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고 나니 딸이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감정의 벽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5번째, 덜 말할수록 더 들립니다. 취업 준비 중인 아들을 보며 69세 최동욱 씨는 안타까웠습니다. 자신도 젊은 시절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기에 경험담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너 나이 때 말이야. 그리고 10분, 20분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학창시절, 첫 직장, 승진 이야기, 인간관계의 어려움까지. 아버지는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은 점점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듣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버지의 이야기가 의미 없어서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길이었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의 주의력 연구팀은 현대인의 집중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평균 집중 시간이 2000년대 초반 12분에서 최근 8분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세대는 더 짧습니다. 이건 도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작동 방식이 변한 것입니다.
빠른 정보 흐름에 적응한 뇌는 긴 서사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짧게 말할게요라는 선언은 바로 이 현실을 인정하는 문장입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나는 당신의 시간을 존중합니다. 둘째, 나는 핵심만 전달하겠습니다. 이 두 메시지를 듣는 순간 상대의 뇌는 경계를 풉니다. 아, 이건 금방 끝나겠구나. 들을 만하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짧게 말하겠다고 선언하면 상대는 더 오래 들어줍니다. 구글의 인재 육성 프로그램 프로젝트 산소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훌륭한 리더의 특징을 분석했더니 상위 항목 중 하나가 간결한 소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짧고 명확한 메시지를 신뢰합니다. 반대로 긴 설명은 방어적이거나 확신이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짧게 말할게요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은 친구에게 보낸 편지 끝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편지가 긴 것은 짧게 쓸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진리입니다. 짧게 말하는 것은 긴 말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핵심을 추려내고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본질만 남기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짧게 말할게요는 상대를 위한 배려이자 자신을 위한 훈련입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짧게 말하겠다고 했더니 손자가 할머니, 더 말씀하셔도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역설의 힘입니다. 덜 말하겠다고 하면 더 듣고 싶어 하고 더 말하려 하면 덜 듣고 싶어 합니다. 실천 방법도 간단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종이에 다 써봅니다. 그리고 반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또 반으로 줄입니다. 남은 것이 핵심입니다. 그 핵심만 전달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상대가 질문으로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질문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일방적 조언이 아니라 쌍방향 대화가 됩니다. 여섯 번째, 비교는 공감을 막는 벽입니다. 이제 우리는 문을 닫는 문장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문장들은 좋은 의도로 시작되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엄마, 요즘 회사가 너무 힘들어요. 20대 딸이 퇴근 후 지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63세 강미숙 여사는 딸을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너 나이 때는 말이야, 그것보다 더 힘들었어. 그래도 참고 견뎠지.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딸은 그 이후로 직장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궁금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이 문장의 문제는 비교에 있습니다. 정확히는 경험의 비교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소냐 류보머스키는 사회적 비교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타인과 비교당할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부족하구나라는 열등감이고 다른 하나는 저 사람은 나를 이해 못해라는 단절감입니다. 내가 너 나이 때는이라는 문장은 정확히 이 두 감정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왜 이 문장이 그토록 역효과를 낼까요? 첫째, 시대적 맥락을 무시합니다. 1980년대의 직장 문화와 2020년대의 직장 문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술, 사회 구조, 가치관, 심지어 스트레스의 원천까지 달라졌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어려움과 지금 젊은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종류가 다릅니다. 단순히 더 쉬워졌거나 더 어려워진 게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둘째, 감정을 경쟁 구도로 만듭니다. 나는 더 힘들었어라는 말은 의도와 달리 너의 힘듦은 별거 아냐로 들립니다. 이건 위로가 아니라 비교입니다. 그리고 고통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누군가 다리가 부러졌다고 하면 나는 팔도 부러졌었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많이 아프겠다라고 말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세대 간 벽을 쌓습니다.
내가 너 나이대라는 표현은 암묵적으로 나와 너는 다른 세대라고 선을 긋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이 그어지는 순간 공감의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상대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내 시대를 모르니까 나를 이해할 수 없어. 스탠퍼드 대학의 캐럴 드웩 교수는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을 구분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은 옛날이 더 나았어. 요즘 애들은 안 돼처럼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시대가 달라졌네. 지금은 어떤 방식이 필요할까처럼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합니다. 내가 너 나이 때는 전형적인 고정 마인드셋의 표현입니다.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세계 내 존재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은 추상적 존재가 아니라 구체적 시간과 공간 속에 던져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살았던 1970년대와 지금 젊은이들이 사는 2020년대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같은 나이대라도 그 안에 담긴 경험은 비교 불가능합니다.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너 나이대는 서로 다른 세계를 억지로 겹쳐 놓으려는 시도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 경험을 나누고 싶다면 비교하지 말고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나도 직장에서 힘들었던 적 있어.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처럼 단순히 경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스스로 교훈을 찾아냅니다. 강요된 교훈보다 스스로 발견한 교훈이 훨씬 깊이 남습니다. 한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40년간 이 말을 써왔는데 이제야 왜 아이들이 멀어졌는지 알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관계는 언제든 회복될 수 있습니다. 7번째, 결론을 주는 순간 성장이 멈춥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문장입니다. 76세 윤병호 할아버지는 손자 태양의 고민을 듣고 있었습니다. 공대와 인문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다 윤병호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 공대가. 인문대는 나중에 후회해.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인문대를 선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섭섭했습니다. 좋은 결론을 알려줬는데 왜 따르지 않았을까요? 이 문장의 핵심 문제는 주도권의 강탈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발달 심리학자 로버트 키거는 인간의 발달 단계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성인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 과제가 자기 주도성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지는 능력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라는 문장은 이 자기 주도성을 정면으로 침해합니다. 상대가 스스로 고민하고 결론 내릴 기회를 빼앗아 버립니다. 왜 사람들은 타인이 내린 결론을 따르지 않을까요? 첫째, 소유감이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소유 효과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내가 고민해서 내린 결론은 소중하지만 누군가 던져준 결론은 가볍습니다. 설령 그 결론이 객관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라 해도 말입니다. 둘째, 학습 기회를 잃습니다. 결론을 직접 내리는 과정에서 사람은 성장합니다. 여러 옵션을 비교하고 장단점을 따져보고 자신의 가치관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 없이 답만 받으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또 누군가의 결론에 의존하게 됩니다. 조언의 목적은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셋째, 저항심을 유발합니다. 사회심리학자 잭 브램이 밝힌 심리적 저항 이론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가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본능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답이야라고 강요받으면 오히려 다른 선택을 하고 싶어집니다. 심지어 그게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이라도 말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리처드 탈러 교수는 넛지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핵심 주장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면 강요하지 말고 선택지를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야가 아니라 이런 선택지들이 있는데 각각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정은 본인이 하도록 놔두되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절대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왜 그렇게 생각해?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제자들 스스로 진리에 도달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를 삼파술이라고 합니다.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상대 안에 있는 지혜를 꺼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는 삼파술의 정반대입니다. 상대의 생각을 끄집어내지 않고 나의 생각을 밀어넣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결론을 주지 말고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너는 어떤 쪽이 더 끌려? 10년 뒤 내 모습은 어떤 쪽이 더 행복해 보여? 각 선택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라고 생각해? 이런 질문들은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안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은 답은 당신이 준 결론보다 훨씬 깊이 뿌리내립니다. 어느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론을 참는 게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참고 질문만 했더니 딸이 스스로 제가 원했던 답에 도달하더라고요. 그것도 훨씬 확신에 차서. 이것이 진정한 조언의 힘입니다. 8번째, 답을 주면 배움이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문장입니다. 40대 아들이 사업 계획서를 들고 70세 송재현 씨를 찾아왔습니다. 30년 사업 경험이 있는 송재현 씨는 아들의 계획을 듣자마자 답이 보였습니다. 그건 이렇게 하면 돼. 내가 방법 알려줄게.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결국 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답답했습니다. 검증된 방법을 알려줬는데 왜 안 따를까요? 이 문장의 문제는 과정의 생략입니다. MIT의 학습 이론가 시모어 페퍼트는 구성주의 학습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스스로 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훨씬 깊이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결과만 전달합니다.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 시행착오, 깨달음의 순간들을 모두 건너뜁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은 그 방법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방법을 그대로 알려주는 게 효과가 없을까요? 첫째, 맥락이 다릅니다. 당신이 성공한 방법은 당신이 처한 상황, 시대, 조건에서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대가 직면한 상황은 다릅니다. 같은 방법이라도 다른 맥락에서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참고사항일 뿐 정답은 아닙니다. 둘째, 주체성을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설령 그게 비효율적이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이 주체성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셋째, 실패의 기회를 빼앗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실패는 최고의 스승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실패를 경험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정답을 받은 사람들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당신의 방법을 따르면 실패는 줄어들지만 성장도 줄어듭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자 이사야 벌리는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를 구분했습니다. 소극적 자유는 간섭받지 않을 자유이고 적극적 자유는 스스로 결정할 자유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두 가지 자유를 모두 침해합니다. 당신이 간섭하고 상대의 결정권을 가져갑니다.
설령 그 방법이 최선이라 해도 자유를 빼앗긴 사람은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구글의 엔지니어링 문화에는 20% 시간 규칙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 시간의 20%를 자신이 원하는 프로젝트에 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경영진은 이렇게 해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율성을 줍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메일, 구글 뉴스 같은 혁신적 제품들이 이 20% 시간에서 탄생했습니다. 자율성이 창의성을 낳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을 직접 알려주지 말고 방향을 제시하면 됩니다. 내가 비슷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했었는데 참고가 될까?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당신의 경험을 하나의 데이터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에게 맞는 부분을 취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버립니다. 이것이 건강한 배움입니다. 또는 질문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어려움이 예상돼? 혹시 이런 방법은 생각해 봤어? 질문은 상대의 생각을 자극하지만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는 여전히 운전대를 쥐고 있고 당신은 조수석에서 지도를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자가 제 방법대로 안 해서 실패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스스로 수정해서 성공했죠. 그때 손자 얼굴에 떠오른 자신감은 제가 방법을 알려줬을 때는 볼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도움입니다.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8개의 문장을 살펴봤습니다. 5개는 문을 여는 문장이었고 3개는 문을 닫는 문장이었습니다. 하나씩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문을 여는 첫 번째 문장. 지금 이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이 문장은 허락을 구하며 상대에게 선택권을 돌려줍니다. 두 번째 문장, 바쁜 거 아니면 잠깐만 얘기해도 될까요? 상대의 시간을 존중하고 부담을 덜어줍니다. 세 번째 문장, 정답은 없는데 그냥 내 생각을 한번 말해볼게요. 겸손을 담아 조언의 무게를 줄입니다. 네 번째 문장,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감정을 인정하며 공감의 다리를 놓습니다. 5번째 문장, 짧게 말할게요. 간결함으로 상대의 집중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문을 닫는 세 문장. 내가 너 나이 때는 마리아는 세대 간 경험을 비교하며 벽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는 상대의 사고 과정을 가로채며 주도권을 빼앗습니다. 그건 이렇게 하면 되는 과정을 건너뛰며 성장의 기회를 차단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문장들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 8문장 뒤에 숨어있던 본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대화는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였습니다. 훌륭한 조언은 많은 것을 아는 데서 오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데서 왔습니다. 깊은 관계는 가르침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걷는 동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심리학 연구들이 알려준 것도 결국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선택권을 원하고 존중받고 싶어 하고 스스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강조해온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타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는 것, 대화는 진리를 함께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것, 자유와 주체성을 존중하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삶의 이야기들이 증명했습니다. 작은 문장 하나가 관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딱 한 문장, 대화의 첫머리만 바꿔도 상대의 마음이 열린다는 것을, 말솜씨가 없어도 완벽하지 않아도 그저 상대를 향한 진심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이제 당신께 아주 작은 실천을 제안합니다.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할 때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바로 첫 문장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꺼내기 전에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또는 바쁜 거 아니면 잠깐만 얘기해도 될까요? 이 작은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하지 않던 말이니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관계는 완벽함이 아니라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노력하는 모습, 바뀌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상대는 느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 대화는 달라집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평생 살아오며 쌓은 지혜도 전하고 싶은 사랑도 모두 소중합니다. 다만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가르치려 하지 말고 함께 고민하고 답을 주려 하지 말고 질문을 던지고 경험을 강요하지 말고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대화는 승부가 아닙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대화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작은 세계입니다. 그 세계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서로의 존재를 존중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손주가, 오랜 친구가 언젠가 이렇게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그 말 정말 위로가 됐어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 냈어요. 아버지가 들어주셔서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함께 조금씩 연습해 나가면 됩니다. 당신의 다음 대화를 응원합니다. 당신이 건네는 첫 문장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 서로의 마음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노력이, 당신의 변화가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보십시오. 지금 잠깐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이끌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읽는 서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의 지혜를 담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